예, 그 사법부의 독립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시면서 그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법에 입각한 이런 그 소신 있는 활동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저도 잠깐 쉬는 시간 생각해 보니까 법원으로서도 이런 그 독립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바에 대해서 기억하기에 그 이용훈 대법원장님 재임 시절에 국민에게 사과하는 이런 이례적인 뭐랄까요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있고 사각도를 해오신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장으로서 국민께 지난 일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갔던 그 일화에 대해서는 대법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체 우리가 큰 정치적인 변혁을 겪었기 때문에 네. 과거 정말 잘못됐던 그 법원의 역사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장이 선언적으로 그렇게 뭐 사과한달까 반성하는지 하는 건 뭐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도 그때 그런 걸 보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랄까 이런 게 실제로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봐주시려고 하냐면 군사 정부 시대 때도 재판의 99%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관계없이 재판 제대로 했어요. 네. 민사사건 같은 데는 뭐 그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죠. 형사사건도 뭐 99.9%는 하여튼 제대로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뭐 0.12% 정도 되는 그 사건인데 국민들은 그 사건 통해서 이제 사실 법원을 보니까 딴 거야 뭐 딴 사람들 뭐 어떤 그게 될지 무슨 재판 받는지 뭐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법원이 잘못한 일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물론 내가 무슨 뭐 법원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들도 하여튼 그나마 법원이 99%는 건강하게 잘 독립해서 재판해 왔다는 그런 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원칙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뭐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었겠죠. 뭐 그렇죠. 법원이 수... 뭐 완전히 흔들려서 그렇게 쓰면 네. 법치주의도 없고 국가도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랬겠습니다. 예. 아주 특정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권력에 힘이 작용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뿐이지 네. 대체로는 하여튼 법관님들께서 기본을 유지해 오셨다 이런 말씀 잘 듣겠습니다. 93년 10월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그 기획조정실이면은 법원행정처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 기획조정실의 업무하고 실제 법원행정처 안에서의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호는 17번. 예. 뭐 지금도 중요한 포스트지만 그때는 사실 더 중요했죠. 지금은 뭐 딴 시국들이 더 많아졌지만은 네. 그때는 뭐 거의 차장 밑에 실장으로는 기획조정실장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사무를 제외한 일반 행정 사무, 뭐 인사, 인사 사무는 안 해. 기획실에서 안 해. 지금도 안 하고 그때도 안 합니다. 그거는 뭐 따로 떨어져서 하고 있지만은 소송 사무하고 아까 말한 등기 호적 사무 그런 사무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무를 행정 사무를 총괄하다시피 하는 부서니까 그 기획조정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발탁된 셈인데 네. 왜 거기로 임명된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가기 전에 윤관 대법원장님이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갑자기 이분도 갑자기 그냥 대법관이 있다가 무슨 뭐 누구든지 다 갑자기 그 좀 김덕주 대법원장님도 갑자기 네. 그만두시고 이렇게 임명이 됐네. 그때 청문회도 없을 때니까 그냥 바로 대법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딴 분들도 준비가 없겠지만은 이분도 뭐 좀 그게 없으니까 당장 비서실에서 일할 비서실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분 모시던 비서실장은 아예 나도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나갔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수석 연구관 할 때인데 이 윤관 대법원장님이 이제 그 전에부터 날 보셨던지 너 와서 이거 좀 비서실장 해라. 아유 저 비서실장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임시로라도 해라. 그래서 내가 이 발령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한 20일 정도 내가 했어요. 실질적인 비서실장이지. 취임 시기에 어? 취임 윤관 대법원장님 취임하시던 그 즈음에 처음에 네. 그 제일 어렵고 민감하신 시절에 그렇죠. 나 물론 대법원장님 도와서 도운 그거지만은 도와드린 거지만은 내가 그때 중요한 일 많이 했죠. 언론 상대도 하셨나요? 직접 뭐 언론 상대 해갖고 뭐 언론에 뭐 이게 뭐 발표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했던 것 같지 않고요. 네. 예, 뭐 원래 뭐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니까. 예. 공보 쪽에서 이제. 예. 그럼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발령을 하는데 뭐 대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셨던지 하여튼 그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리저리 뭐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이 법원을 조금 당신 생각에 따라서 개혁적으로 좀 움직이게 하는 거에는 일단 코드를 맞췄으니까 너 가라. 그래서 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갈 이유가 없는데. 기획조정실장으로. 예. 근데 파격적이었죠. 좀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상당히 뭐라고 하나 좀 서열을 뛰어서 그 자리에 간 셈이었죠. 그렇게 되죠. 네. 왜 비서실장으로는 안 하시고 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셨을까요? 비서실장이 요새는 뭐 좀 또 비서실장고 그런데 그때는 뭐 비서실장 방도 따로 없고 거기 여기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그 하는 일도 뭐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기획조정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권한도 그렇지. 더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윤관대 그거는 같아요. 내가 예. 지금 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내가 아마 비서실장보다는 기조실장 쪽이 낫겠다 그래서 간 거,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 대법관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너 저기 기조실장 하겠냐? 그 내가 뭐 그 기조실장 하겠다고 해서 간 건 아니고 예. 이 자리에 지금 비서실장이 그건 싫더라고. 이 조금 아까 말씀 중에 한 20여일 이렇게 취임 시에 비서실장 역할로 보좌해드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취임, 갑작스레 이제 취임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20여일간 보좌해 주신 핵심 내용들이 어떤 일들을 주로 비서실장으로서 보좌해 드렸나요? 뭐 모든 거죠 뭐. 말하자면 뭐 아무 준비 없이 대법원장이 되신 거고 또 더구나 전임 대법원장님도 갑자기 그렇게 가신 상황이 되니까 말하자면 행정처가 대법원장님을 이렇게 보필을 할 좀 그런 태세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행정처하고 이렇게 연결관계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그 대법원장님 뭐 말씀하면 뭐 말씀 들어서 뭐 뭐든지 다 했죠. 예. 그러니까는 뭐 업무 인수인계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드리는 역할을 하셨던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윤관 대법원장님 취임 당시에 짧은아마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하셨던 거는 볼 수 없었는데 직접 말씀해 그거는 뭐 주시니까 기록에 전혀 없어요. 그건 어디 아무 비서도 그거 안 나올 거예요. 그건. 그 이후에도 윤관 대법원장님과는 어떤 이런 교감이나 소통이 좀 있으셨나요? 그럼요. 예. 그리고 특별히 뭐 윤관 대법원장님께서 그 재임 시절에 이제 강조해서 좀 주문하셨던 거라든지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분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분이 상당히 개혁적인 분이세요. 네. 마인드도 그렇고 또 그런 좀 또 실천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93년도인가 그때 그 사법개혁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내 실장 때인데 95년이 아니요 93년도 93년도. 예. 그때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네 93년도. 예. 93년도에 예. 법원의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며 이런 사항들을 의논을 했는데 그때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특허법원하고 행정법원이 그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법원이 신설이 됐고요. 또 이제 법관의 자격을 좀 연수원 나와서 바로 법관하는 건 좀 뭐 하다 그래가지고 한 2년쯤 예비 판사하고 법관을 한다 그런 제도가 처음 들었습니다. 예비 판사는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지금 사법 지금 재판연구관이든가 이게 연구관이죠. 예, 그거로 지금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영장실질심사가 이때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참 큰일이고 관련되는 기관들하고 참 싸움 해가지고 얻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기획실장일 때인데 전 직접 사법발전위원회는 아니지만은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디네이터 하는 뭐 일종의 간사 역할 비슷한 막후 간사지. 거기는 이제 우리 법원 대표 두 분은 따로 나가 있고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건데 그때 참 저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도 참 좋았던 것이 김영삼 정부가 되고 난 뒤에 김영삼 정부 대통령 자체가 법원을 존중을 하니까 모든 게 이제 뭐 일 처리들이 참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아마 거의 전무후무하게 법원이 법원조직법이나 이 관련 법안 법률안 6개인가 되는데 그 법률안을 초안을 해가지고 국회에 보내가지고 법원은 법률 제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여야 없이 그걸 받아서 법안으로 성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줬어요. 그 여야 합치해서 이 사법개혁, 이 법원에 그동안에 이때 참 현안 문제를 이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변화네요. 그럼요. 그 93년도 그때 참 큰 일을 했죠. 예. 근데 조금 아까 말씀 듣다 보니 그 윤관 대법원장님께서 이제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하셨다 그러는데 그 법원 조직의 어떤 그 개혁이라든지 또 뭐 영장실질심사제도 같은 건 예를 들면 국민들의 인권이 그 안에 핵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죠, 실제. 그런 게 그러면 평소 법관 시절부터 갖고 계셨던 그 생각이 대법원장으로서 쭉 이제 실현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법원 내부에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다? 쭉 그냥 법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요구되고 그런 것이 논의되고 그렇게 해요. 모든 걸 그때 이제 대법원장이 그걸 하자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흐름을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드린 질문인데요. 개혁적인 지도자 한 분이 와서 어떤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내부의 꾸준한 논의들이 어떤 계기점을 만나서 함께 이제 변화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후자 쪽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둘 중에 어느 쪽이냐 뭐 후자 쪽이 굳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 대법원장의 그럼요. 이 생각과 그런 어떤 지도력이 없으면은 그 되게 어렵죠. 예. 윤관 대법원장님도 그렇고 당시에 어떤 법원의 의지도 그렇고 예. 이제 그렇게 큰 이제 개혁의 어떤 흐름을 시작하셨군요 이때. 93년이 어찌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해랑.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대법관님께서는 그 아까 표현은 막후 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뒤에서 조율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런 역할로 참여를 하셨고. 그렇게 했으면 그 상당히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94년에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계실 때인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마치시고는 고등법원으로 가시게 됐나요? 그랬던가? 형사법원 수석부장 판사 간 건 그 뒤인가? 제가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도 뭐 많이 왔다 갔다 여기가 거기서 내가 바로 형사수석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순서는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렇게 또
근데 연도가 제가 지금 여기가 조금 착오가 있나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을 94년도까지 하신 게 맞으신가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는 형사수석부장이 내가 몇 년도에 간 거로 돼 있어요? 거기가 연도가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94년도에 가셔서 형사수석부장 판사를 한 5년 하시네요. 아니에요. 형사수석부장이 고등법원 부장 판사 겸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발령이 서울 고등법원 부장 판사 하면서 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를 겸임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시군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94년 7월까지 하시고 그때 이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고등법원 부장 판사로 좀 가 있다가 저기 수석부장 판사로 내려갔는지 그게 지금 오래돼서 좀 헷갈리네요. 그거를 한번 다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연도가 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94년부터 제가 보면 알아요. 아, 그럼 그때 94년도에 고등법원 갔다가 예. 97년도에 형사수석부장 판사로 갔군요. 아, 요 사이에 고등법원 가셨다가 여기 가시는 걸 저희가 고등법원 재판하다가 예. 그 다음에 형사수석부장 판사로 97년도에 가서 99년도까지 2년간 하다가 예. 99년도 3월 달에 또 고등법원으로 와서 한 반년 재판하다가 차장으로 갔군요. 아,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내가 기억이 조금 오래돼서. 아니 저희가 이걸 정확히 못 예. 체크해갖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조실장 하시고 이제 저 재판에 임하실 때 94년에 예. 부장판사로 고법 부장판사로 재판에 임하실 때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원심 파기하자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신 적이 한 번 있다고 이게 신문 기사로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때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은 흔치 않고 좀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아니, 뭐 부담스러울 건 없고요. 그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보호감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을 다 산 사람에게 다 산 사람이 또 뭐 상당히 한 10년 가까이 저 청송 보호감호소에 가서 보호감호를 하는 건데 예. 이 사람이 뭐 전과는 많죠. 그런데 이제 고등부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해가지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네. 그게 요건이 두 개거든요. 일정한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사유로 파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와서 이렇게 판결을 보다 보니까 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을 살고 몇 년 이상 지나가면 형이 전혀 효력이 없는 거로 돼요. 그런 법률이 있어. 그렇게 보니까 그게 따라서 이렇게 판사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형이 실효가 되면 이제 이 보호 요건, 보호감호 요건이 되는 그 그것도 실효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해가지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했고 내려보냈는데 우리가 이게 보니까는 말하자면 보호감호 청구의 그 보호감호 청구의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효가 돼, 형이 실효가 돼서. 그래서 재판했더니 그게 어떻게 신문에 그게 나서 마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뭐 대법원 판결 뒤집은 건 아니고요. 다른 그거로 해갖고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판결을 했죠. 근데 그랬더니 그때 그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님이 이름 밝혀도 있겠지, 박준서 대법관님입니다. 이 어른이 아주 또 쿨하신 분이에요. 그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꾸짖기는커녕 이 하고심에서 이렇게 재판을 해주니까 대법원에서도 안심을 하고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 해당 피고인은 이제 보호감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보호감호 제도가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 자체가 지금 없어졌고요. 예. 뭐가 지금 좀 다른 형태로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는지 그건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게 좀뭐 위헌 문제도 있고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사법개혁과 또 계속 이어지는 그 질문인데요. 95년 3월에 당시 문민정부에서 세계화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국무총리 이홍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그 사법개혁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법개혁 전문가 회의가 이제 있을 때 그 대법관님께서 사법부 대표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법개혁 자체를 행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내용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부담되는 발언이시긴 하셨을 거다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때 법원 내의 어떤 교감 정도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제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뭐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뭐 사고 대표라고 하시면 그걸 법원에서 주는 대로 가서 말한 건 아니고 그건 내 개인 의견으로 위원 자격으로 가서 말씀을 한 건데 이 당시에 이 위원회 이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부 위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또 실제 그분들이 또 법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식으로 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발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법원은 이 개혁은 사법개혁 이건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법원을 개혁을 하더라도 그래도 법원 중심으로의 개혁이 옳다. 그건 너무 급진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 좀 점진적으로 하는 계획이 옳다. 뭐 이렇게 제가 3가지인가를 가져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 뭐 그런 적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갈등이라도 생긴 양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는 어때요? 신문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네, 좀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그게 뭐 그렇다고 뭐 정부하고 법원하고 무슨 뭐 큰 갈등이 있으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법원 내부에서야 뭐 당연히 할 얘기 했다고 뭐 칭찬 들었고.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방향의 개혁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돼야지 그 개혁마저도 이제 다른 힘이 작용한다면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아까 뭐 정치적인 권력의 이런 영향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합리적으로 대화가 오갔으면 행정부에서도 그걸 이해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결국은 네. 이해하는 방향으로 갔던 건가요? 어떻게 논의가 뭐 그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영향을 줬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아까도 윤관 대법원장의 말씀이 조금 있었지만 이때 95년에 그 세계화 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참여하시고 이럴 때 대법원장님께서도 뭔가 좀 주문이나 요청 같은 게 있으셨나요?
가면은 이런 취지로 좀 활동해다오 뭐 이제 이런. 뭐 법원이 적극적으로 무슨 안을 내서 추진을 할 그럴 저 기구는 못 되고요. 근데 이게 청와대하고 총리실 여기서 주관이 돼가지고 지금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가서 뭐 우리 입장에서 방어를 잘해라 뭐 오히려 뭐 말씀을 그런 쪽으로 들었겠죠. 네. 예. 이 당시에 그 문민정부 시기에 전에 이제 어떤 어르신 말씀 듣기로 이제 소소한 변화들, 예를 들면 그 법원 내부에 걸려있던 대통령 사진이 이제 내려진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갈 때 법원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배웅이나 이런 걸 나갔던 것도 차차 없어진다든지, 이런 소소하다고는 할 수 없는, 소소한 건 아니군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 대법관님께서는 그런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서서히 변화해온 어떤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는 건 없으신지요?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법원이 직접적인 뭐 외압은 안 맞더라도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좀 뭐 압력 비슷한 걸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훨씬 자유로워진 거죠. 이 시점쯤에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정말 작게는 그런 것부터 네. 네, 뭐 딱히 이게 꼬집어서 얘기 드릴 만한 그게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없네요. 네. 네. 아까 근데 이제 말씀 중에 김영삼 대통령 자체가 법원을 존중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네. 이렇게 느낌은 전달.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93년도에 법률안 개정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때 법원이 네. 참 어떻게 보면 존중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았던 건 그걸 하나의 그 표상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때 이후로도 법원이 그때만큼 존중을 받은 적이 없어요. 93년 이후로 하는 동안은 법원에서는 참 중요한 그 네. 변화의 흐름들이 있었던 그런 해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이 개별 재판과 관련한 질문 잠깐 하나 드리면은 워낙 큰 사건이기도 해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 재임 시절에 한보 사건 맡으셨죠. 예,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프셨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이거 연관이 또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참 이제 정부와의 좋은 관계, 개혁적인 흐름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 드려서 좀 그런데. 아유 뭐 예, 물론 그렇게 하는 이 당시 상황을 그냥 두루 편안히 한번 해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보 사건이 내가 그 수석부장 가기 전에 기소는 그 전에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막 재판 시작할 단계인데 그때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서울 법원의 중요한 사건은 형사수석부장 판사가 재판장 하는 그 부에서 수석부에서 배당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내가 형사수석부장으로 간 겁니다. 그 참 내가 윤관 대법원장님도 언제 만나면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날 그때 거기 형사수석부장으로 보냈느냐. 같은 수석부장으로 보내드렸던 민사수석부장으로 보내면은 편하게 이직할 수 있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지금 지나고 나면 지난 얘기지만 그때 그 당시는 참 험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
근데 뭐 마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가서 참 이게 나한테 맡겨진 짐이려니 하고 이제 가서 부임을 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한보 사건이 참 전대미문의 경제 사건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한보에서 이제 돈 받은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여야 막론하고 뭐 여야 막론하고 뭐 건물들이 건물 쭉 그럼요.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장들이 한 4명인가 네.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재판을 하는데 요새 이제 그 뒤로 원체 또 큰 사건들이 뭐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참 재판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재판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권노갑 씨, 김상현 씨, 이분들이 다 재판을 하는데, 예. 뭐, 그래도 뭐 별 탈 없이 순조롭게 끝냈습니다. 정태수, 그게 징역 15년 했죠. 요새 같았으면 아마 형량이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상당히 센 형량이었습니다. 징역 15년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때부터 형량이 올라갔거든요. 예. 더 세졌단 말씀. 세졌죠. 네. 그 김영삼 대통령 차남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곤란하셨겠지만. 그 이제 한보 사건 겨우 처리를 했는데 또 김현철 씨가 이제 기소가 되어 온 거예요. 예. 그 참 이런 건 재판하기가 싫죠. 그래도 뭐 맡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관이 이런 재판을 하는데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응? 그 배석이라지만 더구나 이게 지방법원이니까 배석 판사들도 아주 초임 간면한 그런 배석 판사 2분하고 같이 재판부를 해가지고 재판하는데 이걸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저렇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누구한테 뭐 차라리 누가 좀 간섭을 해주면 좋은데 응? 법원 분위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참 혼자서 그 모든 걸 이렇게 처리를 하려니까 또 현직 대통령 아들인데 그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사건을 내가 판결을 선고를 하는데 판결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하자면 무슨 훈계 비슷하게 판결 선고 전에 조금 미리 조금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고 해서 내가 적어서 갔어요. 거기에 뭐 딴 건 내가 근데 거기서 정치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법정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왜 현직 대통령 아들이 재판받는데 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건 없었겠어요. 그렇죠. 뭐 그 얘기를 다 뭐 할 수는 없고 근데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청와대나 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청탁을 한다든지 물리적인 뭐 압력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하게 재판했죠. 네. 최소 그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과연 없었군요. 예, 그 뭐 내가
역사적으로 지금 뭐 증언하다시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기 그런 게 없었고요. 그때 우리가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네.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건 뭐. 아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외롭다라는 표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요. 또 반대로 오히려 공식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만드시는 건 어떤가 하는 이 법문외한의 입장에서 드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판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재판은 의논을 재판부 꼭 합의부 안에서 네. 해야지. 거기서만. 그걸 무슨 뭐 여러 사람을 모아서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이게 다중의 지혜로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게 못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국민참여 재판입니다. 예. 영미 같은 데서는 그걸 빈심 재판으로 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참심원을 둬서 재판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떤 형태로 좀 수정된 형태로 받아들인 게 무슨 하는 국민참여 재판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여쭤본 건데 국민참여 재판은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의 어찌 보면 여론과도 비슷한 그렇죠. 이걸 참고도 하는 마당에 오히려 뭐 재판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이런 의견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듣는 거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방식은 이 재판 업무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사실은 한 사건 한 사건을 두고 각 법관이 자기 전인격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결론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의논을 해봐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합의부의 인원수를 늘려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은 이렇게 또 그건 효율성 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책임의 분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합의부 안에서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적합하다.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우문이었는데요. 그 법관의 전문성, 독립성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 말씀하신 바가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99년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되실 때는 최종령 대법원장 취임 이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종령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임명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 최종령 대법원장님하고는 이전에 함께 근무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직접 뭐 함께 근무한 적은 없었고요. 저기 의정부 지원장 할 때 네. 서울법원 본원 원장님 하셨죠. 그래서 뭐 그 관계라서 직접 제가 모신 적 없습니다. 그때 최종령 대법원장님 취임하시고 인적 어떤 그 쇄신이 이렇게 큰 폭으로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 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인적 쇄신이 나기보다도 오래되면 법원에 자꾸 인사가 적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인사가 적체가 되면 또 법관들은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대법원장님 이렇게 뵙기면 좀 한번 저 위에 상급 법관들이 좀 이렇게 좀 물갈이 비슷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의 일환으로 그 당시 원장님들이 여러 번 나가셨죠. 예.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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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뭐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라고 해야 될까 좀 서운한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차장으로 임명되실 때 어떤 주변의 뭐 반응이나 평은 어떠셨나요? 다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그럼 뭐 할 수가 없죠. 처장님이 전화해갖고 너 응? 요거 내일부터 여기 와서 차장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내가 반신반의했으니까 제가 왜 거길 가냐. 모르셨어요? 하여튼 대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너 알아 그랬으니까 응?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실장 될 때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죠. 그렇죠. 응? 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장급입니다. 네. 법원장급 중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일 상급 법원장 하고 그 처장 오듯이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그때 고등부장인데 고등부장도 뭐 서열이 아주 밑은 아니지만 그냥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자리인데 갑자기 차장이 됐으니까 그것도 지금이라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때 날 그 차장을 시켰는지. 그 이유는 내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다 놀라기도 하고, 좀, 당연히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희생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건 뭐 당연하지. 뒤에라도 못 들으셨나요? 그 차장으로 되신 그 배경에 대해서 훗날에도 뭐 따로 들으신 건 없으세요? 그걸 왜 나를 여기 시켰냐고 뭐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아직도 못 물어봤어요. 그 말씀 주셔서 그런데 윤관 대법원장님이나 최정명 대법원장님 이렇게 그 뒤에 가끔 이렇게 만나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그럼요. 네, 요새도 못 들어봤는데. 예. 한번 여쭤봐 주세요. 왜 그러셨는데. 그 기조실장으로 근무하셨을 때도 물론 중책이셨겠지만 차장은 정말로 다른 위치고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다른 위치지 않습니까? 법원 내에서도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아까 이제 그런 갑작스러움과 이런 뭐 무게감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한편에 그 대법관님 스스로 포부랄까? 내가 기왕 차장이 된 이상 좀 이런 점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포부나 계획 같은 것도 혹시 좀 있으셨는지요 그때? 근데 뭐 법원행정처에서 그 차장이라는 게 크게 중요한 포스는 아닙니다. 처장님은 그저 보좌 해드리는 그 이제 뭐 고유적으로 따로 맡아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큰 포부를 가지고 갈 그런 자리는 아니고 그때 가서 뭐 대법원장 처장님 잘 모시고 잘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간 거죠. 네. 네. 그 처장님이 대법원장님하고 자리를 가지실 때 차장님도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로 네. 예. 그러면 처장님이 대법원장님 만나는 빈도보다는 좀 적으시겠군요. 적죠. 네, 네.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서. 네. 예. 반면에 이 실국장님들하고의 자리는 보통 차장이 주도하시나요? 아니면 처장님이 그 회의를 주재하시나요? 행정처회의. 그것도 처장이 주도하시죠. 아, 그렇군요. 예, 뭐 물론 차장도로 뭐 너 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실 때 차장이 하겠지만은 네. 정례적인 회의나 그건 저 처장님이 하시죠. 네. 예. 법원 행정처장이 실질적으로 다 운영하시는 체계로 그럼요. 예. 예. 차장은 보좌하는 입장이시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차장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법관 인사에 관한 권한은 인사에 관하여서는 처장이 보필했던 것 같아요. 아, 인사요? 예, 뭐그 고유 업무라면 그저 그런 정도지. 네. 딴 무슨 큰 일은 저기 하는 자리가 아니죠. 네. 인사라고 하면 이제 법원 행정처 내부의 인사를 아, 말씀하시고 예, 전체 그렇죠. 법관 인사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기억이 조금 잘못돼도 이때는 인사국이 생겨가지고 인사국이 따로 따로 있고 저기 그 차장이 뭐 인사 업무를 안 했습니다. 이때는. 예. 그 2000년 차장으로 재임하시던 시기인데요. 2000년 2월에 대법원에서 21세기 사법발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안에 법원 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사법부의 효율화, 전산화, 또 국민과 소통 개선 이런 것들을 쭉 담고 있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이전 시기에 있었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의되던 바들이 좀 한번 응집되고 정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요 시기에 그런 걸 하셨던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로 넘어오는 시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니면 다른 또 계기가 있었는지. 그때 이제 대법원장님 취임하셔가지고 한 1, 2년 정도 아마 됐을 때인가 아닌가 싶은데 그 대법원장님이 당신의 최종영 대법원장님이 당신의 임기 내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대성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게 계획으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자 해서 그렇게 작성했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사안이라 언급은 안 됐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의 정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2000년 98년 12월 대통령 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그 사법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이럴 때 그 행정부 또 청와대 쪽하고도 뭐 교감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때는 21세기 사법발전 계획이라는 거 이거는 순수하게 대법원 내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건 행정부하고는 뭐 의논 교류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대법원 그리고 그때 이 내용이 된 것도 대부분은 법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효율화, 전산화, 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오늘 말씀 중에 87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에 사회적으로나 법원도 분위기가 크게 이렇게 개선되고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이제 발전해왔다라는 분위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또 법원이 존중받는 이런 또 분위기의 변화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흐름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런 뭐 이런 어떤 흐름의 변화 같은 거를 혹시 좀 체감하신 게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김영삼 정부 때 그렇게 어떤 사법부의 지위 그런 게 뭐 거의 정상 상태에서 돌아왔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도 그냥 그대로 지속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된 흐름으로 계속 오는 이 시기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저 대법관님 좀 시간이 좀 돼서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끝입니까? 오늘 여기까지.